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엊그제 옆집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집 엄마랑 어쩌다 이런저런 수다를 떨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러 왔네요. 남편과 저는 사내 커플로 만났어요. 남편의 대시로 만나기 시작해서 2년 정도 사귀었지요. 솔직히 당장 가진 건 없는 남자였지만 성실하고 무엇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결혼까지 결심했네요.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원래는 좀 더 자리를 잡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질 않았네요. 당시만 해도 산후조리원이 제법 비쌌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가까이 사시는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는데 손자도 아니고 손녀라서 봐주기 싫다 하시대요. 그 일로 남편하고 어머님 사이가 아주 틀어졌어요. 사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댁에 비하면 훨씬 먼 지역에 살고 계셨고 농사도 지으셨기에 염치불구하고 시어머니께 먼저 여쭤봤던 거거든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아이를 봐주셨어요. 남편이 감사하다고 당시에 100만 원 정도 챙겨드렸는데 그걸로 저희 둘 몸보신이나 하라며 한사코 거절하셨다네요. 지금이야 회사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이런저런 복지가 잘 마련되어 있다지만 사실 제가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하더라도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복귀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첫째라 그런지 커가는 한순간도 놓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회사를 관두고 당분간 육아에 매달리기로 했어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가끔 돈이 아쉬울 때나 잘 나가는 동기들의 소식을 들을 때는 속이 상하기도 했네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정말 잘한 선택 중 하나지만요.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자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기왕이면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8년의 공백을 뛰어넘고 복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지인들에게 제 스스로 구직 중이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0대였다면 부끄러워서 그런 소리는 못하고 다녔을 텐데 이것도 엄마가 돼서인지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 한 여자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선배도 애 낳고 키우느라 회사를 나왔다가 지금은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저더러 같이 해볼 거냐 물어왔지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좋다 했네요. 그리고 지금이야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지만 그때 진짜 선배랑 저 아줌마 둘이서 뭘 좀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지금도 그때만 떠올리면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가 눈물부터 난다니까요. 이후로 남편도 남편대로 잘 풀리고 제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딸은 딸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주니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0년 만에 소위 강남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을 아들 하나 못 낳았다며 저를 무시하고 제 딸을 거들떠도 안 보시던 어머님이 어찌나 아는 체를 하시던지요. 맹추인 줄 알았더니 언제 이렇게 돈을 모았냐? 그렇게 우리 뭐 하나 사주는 법이 없더니 너네만 이렇게 잘해놓고 살라 그랬냐? 집이 널찍하니 좋다. 앞으로 서울에 오면 이 집에서 있으면 되겠다. 평소에도 워낙 시부모님이 생각 없이 말하는 편이라 그때도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선 정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셨지요. 어디가 조금이라도 안 좋다 싶으면 무조건 강남 가야겠다고 강남 병원 가야 된다고 아주 죽는 소리를 하시면서 오셨는데 오시면 일주일까지도 머물다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일정은 조금도 신경 써주지 않으셨고요. 특히 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를 잡은 이후로는 주로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주된 거래처가 해외에 있었고 온라인으로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덕분에 딸에게도 소홀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집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오신 어머님의 수발을 3일이고 일주일이고 들 수 있다는 건 아니었네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제 사정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 번은 영상 미팅을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방에 들어와서는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제 계약서를 냄비 받침 대신 쓰시기도 하셨으니까요. 결국 이런 상황을 반년 가까이 겪고 더는 견딜 수가 없던 제가 남편에게 힘들다고 털어놓았어요. 병원 때문에 오시는 거면 당일날 일 보고 내려가시라고 하고 태워다 드리고 그러는 것도 더는 못하겠다고요. 솔직히 무슨 시골 깡촌에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부모님 지하철 잘 되어 있는 광역시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매번 강남질이 운운하시면서 저 운전시키신 것도 솔직히 알면서 속아드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도 한숨을 한 번 쉬더니 저 편할 대로 하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봐도 어머님이 지나치셨다며 진작에 자기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대요. 하지만 얼마 후 여지없이 어머님은 머리가 아파서 내일 강남 올라간다며 밤늦은 시간에 통보하듯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저나 남편 둘 다 내일 시간이 안 되니 병원 조심히 왔다 가시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러면 병원 날짜를 바꾼다 하시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병원만 왔다 가시는 거면 뭐 편하실 대로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 며칠씩 있다 가시는 건 안 된다고 엄연히 제 사무실이기도 해서 더는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렇게 어머님과의 문제는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말이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재험담을 하시더래요. 지가 뭔데 내 아들 집 가지고 유세냐 뭐냐, 걔네 엄마도 못 오게 있냐 어쩌냐. 듣다 못한 남편이 장모님은 그렇게 자주 오시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이 집은 우리 둘 집이지 자기 집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여우 같은 거한테 홀렸다며 아들도 못 낳는 게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사냐고 그러시더래요. 이 일로 10년에 걸쳐 서서히 회복되던 어머님과 남편의 관계가 다시 틀어졌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몇 개월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신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신우는 남편보다 위로 3살이 많지만 저희보다 결혼은 늦게 했지요. 애도 저희보다 늦게 가져서 저희 딸보다 어린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었고요. 남편과 신우 사이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달까요? 일단 신우가 시집을 저 밑에 지방으로 갔던 터라 거리상 멀어서 명절에 시댁에서 보는 게 전부이기도 했고 남편이 신우 남편, 그러니까 자기 매형을 꽤나 불편해했거든요. 저는 신우 남편이랑 이야기 나눌 일이 많이 없었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남편 말이 묘하게 사람을 깔아내리며 대화를 한다나요? 아무튼 남편이 싫다는데 제가 옆에서 가깝게 지내라고 할 일도 아니었고 그런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으니 반갑다기보다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랐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신우는 전에 없이 살살 제 눈치를 살피듯 잘 지냈냐, 어떻게 사냐, 자기는 사는 게 힘들다, 뭐 한마디로 괜히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듣다 못한 제가 신우에게 혹시 할 이야기가 정확히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신우가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혹시 당분간 시조카를 저희 집에서 봐주면 안 되겠냐고요. 생각지도 못한 신우의 말에 솔직히 당황하면서 동시에 어이가 없었지요. 갑자기 시조카를 왜 저희 집에 맡기려는 거냐니까 애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한다며 강남 쪽으로 보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시조카를 저희 집에 맡기면 일단 자기도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면 자기도 저희 부부처럼 강남으로 올 수 있을지 누가 아냐고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핑계다 싶었고 시조카를 맡아주는 건 엄두도 안 났지요. 하지만 저는 일단 남편하고 상의해보겠다 했어요. 당장이라도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고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오죽하면 엄마가 자식을 떼어놓을 생각을 했을까. 신우도 엄마니까 좋은 환경에서 애를 키우고 싶어 저런 소리를 하겠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 또 매정하게 안 된다고 딱 자르기가 그렇더라고요. 일단 남편이랑 이야기나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 그대로였어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어떻게 남의 집 애를 키우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까지 싫다는데 제가 설득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신우에게 안 될 것 같다고 알렸네요. 저희도 맞벌이다 보니 딸 하나 챙기는 것도 힘에 부칠 때가 있다고, 시조카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요. 저는 이렇게 대화가 잘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신우도 잘 알아들은 듯 했고요. 물론 서운했는지 이후로 한 일주일 동안은 다시 예전처럼 연락도 없고, 물론 저야 오히려 마음이 편했지만요. 그런데 정말 딱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누가 저희 지폐를 눌러서 내다보니 웬 꼬마가, 그러니까 시조카였지요. 시조카랑 어머님이 같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문을 여니 어머님께서 시조카를 앞세워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당황해서 제가 신우에게 전화를 거니 신우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대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애 보면서 일하는 거 힘들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보냈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면서 애들을 봐주실 거라나요? 저도 제가 왜 이걸 먼저 물어봤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 아버님은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거기 계시면서 집을 파신다고 했답니다. 집 팔고 신우네 집으로 가신다 했다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아버님을 챙길 테니 저는 어머님하고 자기 아들 좀 잘 챙겨달랍니다. 어머님이 시조카를 데리고 막 저희 딸의 방으로 가시길래 제가 어딜 가시냐, 일단 거실에 계시라 했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신이 생각해봤는데 저쪽 작은 옷방을 저희 딸이 쓰고 당신과 시조카 둘이서 저희 딸의 방을 쓰면 딱 좋을 것 같답니다. 여자애가 뭐 큰 방이 필요하냐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기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께 이게 무슨 경우냐고 물으니 당신은 신우랑 저랑 대화가 다 된 줄 아셨다나요? 그리고 안 되었어도 기왕 왔으니 이렇게 짐도 다 챙겨왔으니 한번 살아보자입니다. 살아보고 정 안 되겠으면 그때 내려가신다나요? 남편이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우도 찔리는 건 있는지 더는 안 받더라고요. 남편은 안 된다고, 어머님도 시조카도 같이 못 지낸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더니 애 앞에서 못 보일 꼴 보이지 말자며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내쫓는 경우가 어딨냐며 저희더러 이기적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잔소리 레파토리를 쏟아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러지 않고 시조카부터 차에 태우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남편 차에 타셨고요. 그 길로 남편은 시댁으로 내달린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어머님이랑 시조카를 같이 내려줬답니다. 어머님께서 시조카도 신혼에 데려다 주라고 그러셔서 알아서 하시라 그랬다네요. 어차피 처음부터 저희 집에도 애 봐주러 오셨다 하지 않았냐면서. 이후로 신우에게 몇 차례 전화가 걸려왔어요. 문자도 왔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자기 핏줄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면서 남편 말이 신우고 뭐고 다 차단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전 나서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에 남편 뜻에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부모님과도 신우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께서 합가를 원하셨던 걸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곤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합가를 욕심내시기엔 남편과의 관계가 애틋한 것도 아니셨고 그렇다고 저희 딸을 예뻐하신 것도 아니면서 주변 분들에게 단순히 자랑해 하고 싶으셨던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긴 하는데 솔직히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중간에서 대처를 잘해주었으니 그 사실에 고마워하며 지내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있었던 사연을 들고 찾아온 건 어제 우연히 전 남편을 길에서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얼굴이 참 딱하게 되었더라고요. 남편과는 지인을 통해 만났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자였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요.
1년간 연애했고 별탈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하고 사이는 좋았어요. 그러다 사이가 틀어진 건 친정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시면서입니다. 자기 부모 안 불쌍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몇 년 전 마지막이라고 시작하신 식당이 그런대로 대박이 나서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며 기뻐하셨지요. 딸도 시집 보냈겠다.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겠다. 이제 아무 걱정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런 어머니께 여행이라도 다니시는 건 어떻겠냐고 권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어머니의 연세가 70이 넘은 상황이었기에 직접 운전을 하시는 것보다는 관광버스로 여행을 다니시는 게 좋겠다고 한 것도 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탄 관광버스가 전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대요. 사람들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계신 게 어디냐며 저를 위로했지만 어머니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뇌에 큰 충격을 받아서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진행 속도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더군요. 딸인 저를 제외하곤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셨으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가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흔쾌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해줄 거라 믿었던 남편이 보인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싶다 하니 생각하는 척도 하지 않고 단칼에 싫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당황한 제가 뭐가 왜 싫은 거냐고 이유를 말해달라 했습니다. 내가 당신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겠다 하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불편할 것 같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뭐가 그렇게 불편할 것 같냐고 물었고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신혼부부인데 장모님이 와 계시면 아이는 언제 만드냐입니다. 황당해서 제가 지금 어머니가 저 상황인데 애를 만들자는 게 무슨 소리냐고 나더러 지금 임신이라도 하라는 거냐니까 꼭 애는 안 갖더라도 부부 생활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결혼 전부터 그런 쪽으로 왕성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할 때 말 때를 분간 못하는 천치인 줄은 전혀 몰랐기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지금 나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하다 하니까 그러면 아예 부부관계를 안 하겠다는 거냐며 저더러 아내로서 직무유기랍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가만히 쳐다보니 자기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냐며 오히려 어깃장을 놓는데 솔직히 순간 저게 짐승인가 싶더라니까요. 이튿날 제가 남편에게 생각해봤냐고 물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하지만 남편은 어제 자기가 한 말은 어디로 들었냐며 싫답니다. 절대로 안 된대요. 장모님 때문에 제가 벌써부터 자기한테 소홀해진 것 같다나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당신이 걔냐, 발정이라도 난 거냐, 그게 그렇게 하고 싶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원래 남자는 다 그렇다나요? 그리고 이 일은 금세 어머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전화를 걸어오신 어머님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요새 요양원이 그렇게 잘 돼 있다면서 저더러 걱정할 거 하나 없다 하시대요. 괜히 선무당이 사람 잡는 법이라며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보다 요양원에 맡기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훨씬 훌륭하다고요. 듣다 못한 제가 그러면 어머님이 나중에 아프셔도 요양원으로 모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황하신 목소리로 그건 또 그때 상황 봐서 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은 무슨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를 자꾸 요양원에 모시라 하시는 거냐니까 아니 네 남편이 불편하다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고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소리가 집에 아픈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재수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저는 친정어머니 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며느리고 남편의 아내랍니다. 최 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으니 최 씨 집안 사람을 먼저 챙겨야 한다나요? 그리고 당신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빨리 손주를 안고 싶다고. 솔직히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둘 다 똑같구나 싶어서 상대하기도 싫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친정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요양원으로 모시고 왔어요. 진작에 이쪽으로 모시지 않았던 건 자꾸 장소를 옮기는 게 환자인 친정어머니한테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들었고 곧 저희 집에서 모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집 근처로 모시고 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후로 저는 퇴근 후 매일같이 요양원에 들려 1시간씩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제가 집안 살림을 소홀히 한다는 둥, 바람난 옆편네랑 다를 게 없다는 둥 온갖 폭언을 일삼았지만 걔가 짖는구나 하고 무시해버렸지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막말을 퍼붓는 남편이 믿고 야속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나중엔 뒤꿈치에 굳은 살처럼 익숙해졌는지 별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또 저러는구나, 또 떠드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더라니까요. 한편 병간호라는 게 사실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고 처음 1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상금 용도로 모아놓은 돈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요양원 생활이 길어지니까 슬슬 쪼들리기 시작했지요. 더는 방법이 없다 싶어서 고민하던 중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해서 충당하면 어떻겠냐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그것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했고 짧아도 6개월은 걸린다는 전문가의 말에 한숨부터 나오대요. 왜 진작에 알아보지 않았냐는 전문가의 질문에 제 자신이 한심하고 갑갑하고 결국 저는 정말 내키지는 않았지만 성년후견인 지정까지만 버티자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금의 고민도 없이 없다는 한마디로 제 부탁을 묵살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말고 빌려달라고 후견인 지정만 되면 바로 돌려주겠다 하니 그러다 지정이 안 되면 어쩌냐며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부부관계도 안 하는데 우리가 부부가 맞냐입니다. 자기가 마누라가 있긴 한 거냐며 이건 뭐 총각대만도 못하다나요? 저더러 뻔뻔하다며 자기한테 돈 맡겨놨냐고 빈정거리대요. 이런 말까지 들으니 저도 이러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치사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결국 그날 밤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것 보라고 돈이 급한 게 아닌가 보다며 저더러 서류를 준비해 오래요. 이혼해주겠다고요. 하지만 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지는 못했어요. 물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성년후견인인지 뭔지 그것도 진행을 시작한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으니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이혼을 잠시 미루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께서 폐렴 증세를 보이시더니 그대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치매에 걸려도 10년이고 20년이고 산다던데 왜 친정어머니는 그 몇 년도 버티지 못하시고 서둘러 떠나신 건지 하염없이 며칠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고 뭐고 관두고 하루라도 더 어머니랑 시간을 보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 뭐라고 난리를 치건 어쩌건 무조건 집으로 모시고 올 걸. 죄책감에 밥 한 술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이 상주 노릇을 하겠다길래 됐다 했습니다. 어차피 이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마당에 상주는 무슨 장례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어쩐 일로 장례식에 와서 꾸역꾸역 자리는 지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검은 속내를 알아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뜬금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많이 힘드냐고 묻더라고요. 상대도 해주기 싫어서 한번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 눈치만 살금살금 살피던 남편이 이제 슬슬 이것저것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저는 이혼 이야기인 줄 알고 걱정 말라고 곧 서류 가지고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일단은 장모님이 남기신 재산 같은 것부터 알아보랍니다. 자기가 같이 알아봐 주겠다면서 그런 건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나요?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제가 개수작 부리지 말고
이혼할 준비나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우리 다툼의 원인이 장모님이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장모님이 떠나셨으니 우리가 다툴 일도 없을 거라며 이혼은 하지 말자더군요. 미친 상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친정어머니랑 관계없이 너 같은 인간이랑 살맛대고 못 산다고 했어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요. 그러자 자기가 순순히 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거냐입니다. 그래서 저도 무서울 거 없다고 소송하자고 맞불을 놨지요. 또다시 남편이란 자식이 실실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소송하면 장모님 재산 자기랑 나눠야 되는데 저더러 괜찮겠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알아보려면 똑바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상속재산은 너랑 안 나눠도 된다고 멍청한 건 답도 없다고 사부치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지 되도 않는 아침상을 차리질 않나? 청소를 해놓지 않나? 하나같이 멍청한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나 저도 더는 남편이랑 눈치 싸움 하기도 싫었고 슬슬 변호사 알아보고 소송으로 가야겠다 생각하는 와중에 남편에게 사고가 났네요. 가게 주방에서 가스가 터져서 얼굴에 불이 붙었다나요.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얼굴 전면부 화상이 너무 심해서 허벅지에서 살을 갖다 이식을 해야 된다더군요. 그런데 이식만 해서는 보기가 흉할 거라 이후로 성형을 여러 번 해야 한답니다. 문제는 돈이더라고요. 이게 미용 목적으로 분류가 돼서 보험에서 보상을 안 해준다고요. 의식을 찾은 남편에게 저는 덤덤하게 병원에서 해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행이랍니다. 뭔 소린가 하니 제가 재산을 상속받아서 자기 수술비를 내줄 거 아니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요. 사위로서 할 도리도 똑바로 안 한 주제에 어디 죽은 장모 돈을 탐내냐고 미친 엑스라고 퍼부어줬네요. 저는 이후로 변호사를 고용했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을 비롯한 시댁 쪽 사람들이 저더러 아픈 사람을 상대로 너무한다고 했지만 제가 못하러 그런 걸 신경 쓰나요? 그리고 소송 끝에 제가 이겨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아픈 남편을 내버린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그 전에 남편이 먼저 아픈 장모를 모른 척하고 잠자리로 아내인 저를 협박한 게 더 크게 작용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이야 혼자인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사실 당시에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고 혼자 감당하기에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저는 얼마 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에도 성공했고요. 주말에는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이에요. 어머니께서도 어디선가 이런 저를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고 계시겠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30, 저와 동갑인 남자친구와 2년을 연애했고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받고 상견례까지는 끝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시작을 했지만 날짜는 아직 잡지 않았어요. 대신 웨딩 플래너 구해서 기본적인 건 다 알아본 상황이고요. 서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건 다 한다고 약혼식에 약혼 반지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도 같고 서로 사회생활 시작한 기간도 비슷해요. 심지어 둘이 버는 돈까지도 비슷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공통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성격적으로 맞고 연애하는 동안 좋은 모습만이 보여줬으니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면 서로를 알아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방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아직 50대 중반이시고 다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시다며 아직도 두 분 다 경제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머님은 사무실 나가시고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고 계시고요.
남자친구 회사가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신 지역에 지사가 있어서 그 지역으로 출장이 잦은 편이에요.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몰랐던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신 지역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한테 따로 연락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저한테 한 번도 티낸 적 없었고 아버지도 무뚝뚝하신 분이라서 어머니나 저한테 따로 말해준 적도 없어서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동갑이라 조금 철부지 같아 보인다는 생각을 받았는데 이런 의외의 사실에 적잖이 감동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시댁에 먼저 연락하고 안부 전화 드리고 하는 건 많지만 사위가 처가에 먼저 연락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인어른만 따로 불러내 식사하고 그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저도 예비시모 불편해서 먼저 연락하거나 한 적 없는데 남자친구의 그런 의외의 속 깊은 면에 적잖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랑 친하신 택시 하시는 분이 놀러와서 저희 집 사위 잘 본 것 같다고 자랑처럼 늘어놓으시면서 이 사실을 저를 포함해서 어머니도 알게 되었어요. 비록 남자친구가 샀다는 그 식사가 동네에 있는 허름한 기사식당이긴 했지만 출장 가서 일 보는 것도 정신없고 힘들 텐데 일부러 시간도 내고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동할 만한 일이었죠. 백반 먹은 게 끝내 아쉽기는 했지만 그 상황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희도 결혼 앞두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보겠다고 돈을 엄청 아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예비사위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예비시댁에 뭐라도 하나 하는 게 경우가 맞지 않겠냐고요. 어머니 말씀이 100번 맞는 말이었지요. 남자친구 속 깊다, 대단하다 말은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예비시모인 어머님이 어려웠고 먼저 연락드리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었거든요. 막상 제가 개인적으로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을 하려니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잘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해도 도무지 어머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저한테 대신 전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갑자기 어머니랑 식사는 왜 하려고 하느냐며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가 출장 갈 때마다 아버지 만나 식사하고 연락드리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고마워서 보답을 하고 싶은데 도무지 내가 먼저 연락드리기는 어려우니 대신 좀 부탁한다고 말을 꺼냈지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다른 것보다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한테 아버님이 자기랑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을 하셨느냐고 질문부터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어쩌다 알게 되었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칭찬받은 일에 당황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냥 그게 멋졌고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마치 저한테 확인이라도 받으려는 듯 아버지가 따로 말한 건 없었느냐며 계속해서 물어왔어요. 왜 저러는가 싶었는데 그때는 남자친구가 제가 어머님과 단둘이 만나는 게 불편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불편해서 그러는 거냐? 그러면 어머님하고 식사는 따로 안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는 제 반응을 살피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너가 우리 집에 잘하니 나도 너네 부모님께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몇 번을 이야기한 끝에야 남자친구는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서 약속 시간을 잡아줬어요. 이후 제가 어머님하고 만났을 때 어머님이 아주 보통이 아닌 분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때 저한테 어머님을 결혼 전에 겪어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때까지도 남자친구가 단지 어머님을 저 혼자 만나는 걸 불편해했던 사실이 이후 제가 어머님하고 만나서 어머님이 제게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 예비시모인 어머님을 제대로 겪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어머님하고 식사한 날에 이게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자리는 저한테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를 하기로 한 날에 어머님과 만나기로 한 강남역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어요.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란 걸 보여드리기 위해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장소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약속 장소에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둘이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사전에 말도 없이 예비 신우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남자친구랑은 터울이 좀 있고 둘이서는 연년생으로 대학생이에요.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동생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실제로 봤을 때도 낯을 가리는 건지 오빠가 어려운 건지 거리두고 있어서 그냥 안 친한가 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도 없이 예비 신우 둘을 끌고 오니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각한 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혹시 며느리 되는 내가 불편해서 그랬겠지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오래 기다렸느냐면서 저한테 곧장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고요. 늦은 이유가 예비 신우들이 저 만난다고 예쁘게 꾸미고 오느라고 화장 고치고 옷 갈아입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하시더군요. 신우들 철없는 게 어머님 잘못은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식사를 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던 거였으니 저도 시간 맞춰 나온다고 점심 식사를 따로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어머님하고 어색한 것도 있고 좀 친해져 볼 요량으로 대화 좀 하다 가려고 카페에서 선약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늦어버렸으니 그냥 곧바로 식사하러 가시겠냐고 물어봤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예비 신우들과 집에서 식사를 대충 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기로 한 약속이었는데 벌써 밥을 드시고 오셨다니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나 했는데 제가 밥을 산다고 해서 예비 신우들이 괜찮은 곳을 알고 있다며 뭐 먹을지를 정해서 예약을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봐야 브레이크 타임이라 열지도 않았을 거고 2시간은 더 기다려야 하니 그냥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있다가 시간 되면 일어나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일정을 마음대로 하실 거였으면 애초에 저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보아하니 식사 시간까지 한참 남았으니 일부러 천천히 준비해서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약 시간 기다리면서 카페에서 보낸 2시간은 정말이지 최악이었습니다. 빈속으로 저녁 시간 될 때까지 버티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그래도 카페다 보니 간단한 음료수나 요깃거리가 있어서 버티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마치 꺼다 놓은 보릿자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은 예비 신우들하고 수다 떠느라고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어린 예비 신우들이 그 자리에서 저를 챙겨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지만 조금 너무하다도 싶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모르는 이야기만 골라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예비 신우 앞에서 핸드폰 꺼내서 딴짓하고 있기도 그렇고 예비 신우들 대화에 끼려고 하니 도통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는 거 하나 나와서 아는 척이라도 하면 예비 신우들은 아직도 낯을 가리는 건지 그 주제로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대화가 뚝 끊겨버리고 거기까지야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는 신우와 며느리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요. 어머님도 며느리랑 둘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불편할 테니 딸들 데리고 나왔겠거니 싶었고요. 아무튼 그런 고행의 시간도 지나게 되어 드디어 식사를 위해 예비 신우들이 예약해뒀다는 장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장소라고 도착한 곳이 강남에 있는 고급 오마카세 일식집이었어요. 가격을 보니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1인당 24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곳 와서 술이 빠지면 쓰냐고 술 한 병까지 추가하는 바람에 계산할 때 보니 110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게 되었어요. 돈값을 하기는 했어요. 정말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청혼받으면서도 이렇게 비싼 밥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사기로 했던 거 눈물을 머금고 계산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한 달 생활비보다 큰 돈을 음식점에서 계산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예비 신우 2명은 음식 나올 때마다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음식을 입으로 넣지는 않고 핸드폰 사진 안에 담는다고 이 각도에서 사진 찍고 저 각도에서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비싼 가격답게 한 타임에 가게 안으로 10명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신나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 주는 게 제가 다 느껴질 정도였네요. 좋은 마음으로 만든 자리였고 남자친구가 아버지한테 했던 걸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당장 남자친구는 아버지 식사 대접한다고 기사식당 데려갔던 것 치고는 조금 과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님만 나오셨었더라면 이 돈을 내는 게 그렇게 아깝다거나 이 상황이 뭔가 싶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어머니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마음속에 참을인자 새기면서 넘어가 볼까 했는데 혹시나 아무 말도 안 했다간 이게 처음이 아니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어머님이 동생들도 같이 데리고 나간다는 말을 했느냐? 내가 100만 원 넘게 쓰게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죠. 남자친구는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 가족에게 잘하는 것만큼 저도 자기 가족한테 잘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먼저 말 꺼내놓고 이제 와서 싫은 소리 하는 게 맞냐고 되려 저한테 되물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게 오히려 싸움의 원인을 제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너네 동생들이 남의 돈 쓰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보면 어차피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될 테니 자기 오빠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깟 사진 몇 장 찍어서 주변에 자랑하려고 우리 형편에 한 끼에 100만 원씩 하는 밥 먹으러 가는 게 옳은 행동이냐고요. 남자친구는 아무 대답도 못하다가 기어이 만능 치트키를 쓰더군요.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돈 쓴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냐고요. 제가 돈 몇 푼에 치사하게 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거면 그냥 좋게 끝내면 되지. 돈까지 다 내고 나서 그러는 건 또 뭐냐고 저를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당장 자기도 출장 가서 식비 나오는 거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돈을 남겨올 수도 있고 아니면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거 저희 아버지한테 쓴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지요. 백반 한 끼 둘이서 먹는다고 해봐야 저희 부모님 사는 지역에서 아무리 비싸도 10,000원이면 해결하거든요. 나도 니네 가족들한테 밥 사준다고 하고 꼴랑 10,000원 쓰고 나오면 이딴 소리 안 나왔다는 말이 턱끝까지 차올랐는데 남자친구 말 맞다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그걸 가지고 돈이 아깝네 하면서 싸우면 괜히 사이만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더는 먼저 제가 뭐 해주겠다, 사주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했어요. 남자친구 가족들이 정도가 없는 사람들인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이때 대판 싸우고 갈라졌으면 더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 싶을 정도로 엄청 더러운 사실이 숨어 있었어요. 그 일이 있는 뒤로 얼마 후에 남자친구가 또 출장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그날의 앙금이 다 가시지를 않아서 남자친구한테 이번에도 아버지랑 같이 식사할 거면 좀 괜찮은 걸로 대접해드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출장을 떠난 날 궁금하기도 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통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예비사위가 매운탕 사줬다면서 밥 잘 먹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군요. 기분 좋아서 술도 한잔 하셨다고요. 평소에는 무뚝뚝하신데 낮술하시고 기분이 좋아서 신이 나 계시는데 좋은 거 사드리라는 게 고작 매운탕이라니 섭섭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시니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덕분에 예비사위랑 낮술도 하고 좋으시다며 신이 나셨고 그 와중에 사위 고생한다며 매운탕 얻어드시고는 용돈하라고 20만 원을 줬다고 하시는 거예요. 20만 원이면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셔도 못 버는 돈인데 그래도 예비사위가 나이 젊은 것 치고 속이 참 깊은 사람이라며 딸 덕분에 아주 훌륭한 사위 본다고 동네방네 자랑해야겠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왠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다 아팠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낮에 그 통화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결혼이고 회사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집으로 내려오라 호통을 치고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보통은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도 네가 직접 와보면 알 거라고만 하시고 별말이 없으시길래 무슨 일이 나도 큰일이 났구나 싶어서 부랴부랴 택시 잡아서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잘못했다고 빌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부모님한테 왜 쟤는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라고 하시길래 남자친구한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입이 10개가 있어도 모자란지 제 질문에 대답은 못하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과만 연신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어머니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다 설명해 주시는데 어머니 설명 다 듣고 나서 그 길로 남자친구 머리채를 낚아채서 죄다 뜯어버리고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낯술도 하시고 남자친구 용돈하라고 큰 돈도 줬으니 낮에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서 평소에는 잘 안 하시는 야간 영업을 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번화가에서 손님을 하나 태우게 되었답니다. 젊은 커플이 술에 징하게도 취해서 혀는 다 꼬부라져서 반말 찍찍 내뱉으며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가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익숙하고 위화감이 느껴져서 눈밀러로 승객을 쳐다봤더니 다른 놈이 아니라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옆에 앉은 여자는 옷 입은 꼬라지를 보아하니 술집에 나가는 여자였다고 하고요. 순식간에 상황 파악이 끝난 아버지가 여자한테는 몸성하고 싶으면 여기서 내리라고 한마디 하셨다고 해요. 여자는 술이 남자친구보다 덜 취했는지 아버지 말 듣자마자 쫄아가지고 차에서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옆에 탄 여자가 갑자기 도망쳐버리니 어디 가냐고 하면서 따라 내렸고요. 아버지도 그런 남자친구 쫓아가 바로 멱살을 잡았고 남자친구는 인사불성이 되어서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상황을 눈치채게 돼버린 거지요. 그 길로 아버지한테 멱살 잡혀서 끌려와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네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아버지랑 점심 식사하면서 대놓고 용돈을 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돈을 아끼다 보니 저 맛있는 거 하나 제대로 못 사준다면서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했대요. 아버지는 그동안 예비사위한테 5,000원도 안 하는 백반 한 끼 얻어먹고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씩 저랑 엄마 몰래 예비사위한테 뜯기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친구는 아버지한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출장 끝나고 같이 출장 나온 직장 동료랑 해서 술집 가서 여자 부르고 유흥하는데 홀랑 탕진해버리고 그랬던 거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러는 와중에 지 돈도 홀랑 써버렸겠지요.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가 아버지한테 용돈 받은 거 체면 운운하면서 비밀로 좀 해달라고 했던 남자친구 부탁에 비밀 지켜주시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던 거였고 이렇게 뒤통수를 세게 맞았던 것이었죠.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도 자기가 출장 가서 예비장인이라고 같이 식사도 하고 평소 성격이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생색을 내도 12번은 더 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있었던 게 저렇게 찔리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고맙다고 아버지한테 먼저 연락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것 참 속 깊은 사람이다 했을 때도 저한테 뭐라도 알아내려는 듯 꼬치꼬치 캐물은 게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나. 아버지한테 용돈 뜯어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나 떠보려고 그랬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결혼 약속한 상대방 두고 술집 다니면서 여자한테 돈 쓰고 그러는 놈하고 결혼하는 건 제가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닌 거라는 건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유흥비 또한 예비장인어른 얼마 벌지도 못하는 푼돈 뜯어서 다닌 거였으니 말 다 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지 가족만 소중한 이기적인지 엄마랑 개념도 없고 염치도 밥 말아먹은 저 자식 동생들에게 100만 원이나 써버린 저한테 내 가족한테 돈 쓰는 게 아깝냐고 따져묻던 개꼬라지가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태껏 아버지한테 받아간 돈부터 포함해서 네 여동생들인 나한테 빌부터 뜯어먹은 돈까지 다 뱉어내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물 건너갔다고 말했고요. 그나마 네 엄마가 먹은 건
우리 아버지 여태 백반값 계산해준 게 기특해서 그걸로 봐주겠다고 했죠. 뭐 그 돈이라고 해서 다 합쳐봐야 200만 원도 안 되는 푼돈이겠지만 머리채 몇 번 쥐어뜯은 걸로 끝내기에는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돈이라도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미 자포자기를 한 건지 어차피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뭘 돈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냐고 배째라고 그러더군요. 차라리 자기를 기분 풀릴 때까지 때리라는 겁니다. 몇 대 때리는 걸로 기분이 나아지겠나요? 아버지가 어디 한번 맞아보라고 어디서 골프채를 들고 나오셨는데 그런 걸로 사람 때렸다간 죽겠다 싶어서 어머니랑 아버지 말린다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 할 수도 있다고 무마해주기엔 사건이 사건이다 보니 뭐 더 생각할 것도 없다 싶어서 파혼을 했지요. 더 연락도 하기 싫어서 돈 받아내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앞으로 고소장이 날라왔더군요. 남자친구였어요. 저희 아버지를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한번 진흙탕 싸움으로 가자고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오더라고요. 잘못은 남자친구가 하긴 했지만 저도 머리채 쥐어뜯어 놓은 것도 있고 아버지가 화를 못 참아서 몸싸움이 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당하고만은 있을 수가 없어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찾아갔는데 변호사님이 정황을 듣더니 결혼을 전제로 약혼식까지 다 올린 상황에 남자친구가 저희 가족들을 기망한 거나 마찬가지니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기분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했던 그 발언이 저희 어머니께서 저 도착하고부터 혹시나 남자친구가 정신이 횟가닥 나가서 뭔 짓을 할지 모르니 어머니께서 그 상황을 핸드폰으로 다 녹음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고소장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있는 상황이었으니 결국에는 남자친구가 아버지께 받아간 돈부터 예비 신우들 허세 부린다고 비싼 밥 먹은 그 돈까지 받아낼 생각도 없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위자료까지 뜯어내게 되었네요. 아버지 상해죄로 고소한 것 또한 허위사실을 증명해서 무죄가 되었고 남자친구 괘씸죄로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변호사님이 하는 말이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시기에 합의금으로 돈 더 뜯어내고 사건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그나마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사람이라는 건 겪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